네, 우리 사랑하는 영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일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우리 이 전염 사태 이후에 혹시라도 겪을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질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러한 전 사회적이고 또 전 세계적인 그러한 그 사회를 엄청난 그 변화의 소용돌이로 정말 몰고 가는 이러한 사태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그 질환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어쩌면 이러한 증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견디면서 고통스러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또 친척이나 혹은 동료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오히려 이 외상 후 스트레스에 대한 그런 장애를 막으실 수도 있고요.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이후에 외상 후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는 것이 힘인 것처럼 이 질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강의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무엇인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은 충격적인 외상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상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외상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외상의 사건이라는 것은 죽음이나 또는 죽음의 위협이나 혹은 내 신체에 상해를 입을 만한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거나 혹은 성폭력과 같이 개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그러한 다양한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보면은요, 주로 이런 전쟁들, 1, 2차 세계대전이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러한 전쟁 상황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한 미국의 9.11 테러 세계무역센터 폭파 붕괴 사건 이후로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성수대교의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들 이런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나 혹은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가족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특히 세월호 침몰 이후에 그 남아있는 유가족들이나 혹은 생존자 학생들 또 생존자 일반인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는 포항 지진을 통해서 여러 시민들이 또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 전염병과 마찬가지로 사스나 메르스 전염병을 겪고 난 이후에 이런 어떤 그런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건별로 이 외상을 조금 분류해 보면은요,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외상을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쟁 지역에서 어떤 큰 상처를 입었거나 혹은 죽음을 경험했거나 또 혹은 테러 점령 지역에서 삶이나 생존이 위협받는 그러한 상태, 또 그러한 지속되는 가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적 집단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11 테러 후에 미국 사회에 많은 시민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를 했고요. 또 전염병 재난 후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세월호 사건 후에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을 했는데요. 이러한 사건들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어떤 미디어의 영향이나 또 혹은 전해 듣는 소식이나 또 혹은 그런 어떤 그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침투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오히려 외상 후 스트레스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습니다. 또 이 외상 후 스트레스는 세대 간으로 전이가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일제강점기에 혹은 6.25 전쟁 이후에 혹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에 그 유가족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가 그 자손들에게 연이어서 세대 간으로 전이가 되어지는 그러한 특징도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그러한 외상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죽음이나 부상을 목격하는 그런 경우 또 생사의 어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외상 후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를 합니다. 또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자연재난이라든지 혹은 인재라든지 혹은 사회적 재난이든지 간에 이 잔해 현장에서 구조하는 그러한 구조원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시신을 찾는 잠수부들, 지난 우리 세월호 사건 때에 그 시신을 수습하던 잠수부들 가운데에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에 학생들을 그 구조한 일반인 중에도 그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몸에 자해를 가하고 또 자살 시도를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들이나 특히 외부에서 근무하는 외근을 하는 그러한 폭력과 마주하거나 이런 그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경찰관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이 있고요. 또 특히 소방관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범죄자들이나 또 혹은 보호관찰자들이나 또 그 청소년들, 그 범죄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이 보호 요원들, 그리고 특별히 오지의 의료인들도 이러한 2차적 외상으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도 군인이나 테러리스트나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일본의 이러한 분들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그 심리적 증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요 증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요, 침투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침투 증상은 외상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이 자꾸 의식에 침투하여서
그 사건을 현재와도 같이 재경험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낮 시간 동안에 뭐 일을 한다든지 혹은 길을 간다든지 혹은 쇼핑을 한다든지 어떠한 일상생활을 하는 경우에라도 본인이 전혀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외상 사건이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침투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대개 이러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마치 그 외상을 경험하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을 이동해서 마치 외상을 당하고 있는 그 상태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착각을 하면서 강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쇼핑을 하다가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아주 심한 그 1회의 빅 트라우마와도 같은 큰 외상 사건을 이라 할 만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그 자동차를 보는 순간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플래시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의식 속에 그러한 외상적 사건이 재경험되면서 침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요한 증상은 무엇이냐 하면요. 외상 사건과 관련되는 자극을 피하려고만 하죠. 그 외상이 일어났던 그러한 어떤 대상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그러한 장소라든지 그러한 활동이라든지 그러한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회피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당했던 그 피해를 입었던 내담자가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그 환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증상을 경험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호흡곤란이 심하게 오고 이 가슴의 그 호흡기 부분이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막 열이 엄청나게 나고 막 두통이 굉장히 심하고 막 토하고 이제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뭐 2주 가까이 그렇게 보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요. 만약에 그것이 이 사람에게 외상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다 그 병이 나은 다음에도 이렇게 버스를 타거나 혹은 지하철을 탔을 때에 누군가가 옆에서 살짝 기침만 해도 마치 이 사람은 다시 자기가 그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 감염되었던 그 상황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엄청난 불안과 공포가 이 사람에게 재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련된 기억들, 생각, 감정을 떠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버스도 타지 않게 돼요. 또 지하철도 타지 않게 되고 사람이 많은 곳에 절대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고립되어지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돼요. 그러면 잠도 오지 않고 계속 그런 상황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낮 동안에는 플래시백으로 의식 속에 침투하지만 밤 동안에는 악몽으로 계속해서 그러한 외상적 사건들이 침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불면증을 심각하게 경험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이 주요 증상 중에 하나는요. 인지와 감정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외상 사건을 경험했던 중요한 일부를 기억을 하지를 못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외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를 상당히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거나 세상에 대한 것에 과도한 부정적인
그러한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 확인하려고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뭔가 강박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강박적인 사고도 생각도 많아져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뭔가를 예를 들면 가스불을 잠궜는데도 여러 번 뒤돌아서서 또 확인하고 또 문을 잠궜는데도 여러 번 문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손을 씻었는데도 또 씻고 또 소독제로 손을 소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손을 이렇게 그 소독제로 닦는다든지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강박증적인 상태로 이제 갈 가능성도 이제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늘 예민해져 있어요. 항상 과민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가 이 귀와 눈과 코와 이 입과 이 오감이 다 열려 있는 상태여서 뭔가에 집중이 안 되죠. 예민해 있긴 하지만 주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건드려도 놀라는 반응을 하게 되고 짜증을 일으키고 분노를 폭발하고 그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증상들 말하자면 플래시백이나 악몽으로 계속해서 외상의 사건들이 침투적으로 경험되는 증상과 또한 외상과 관련되는 그 자극을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증상과 그 다음에 외상 사건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인지와 감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든지 또 네 번째로 각성과 반응성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서 늘 예민하고 또 짜증과 또 이렇게 굉장히 성마름의 형태,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주요 증상들이 1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은요, 우리는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진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1.6% 정도가 유발이 되는데요. 여성들이 좀 더 많지요. 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1년 유병률은 0.6%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도 여성들이 조금 더 높은 그런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임상적인 기간은 보통 보면은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떤 발달 단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동기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어날 수 있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모든 연령대에 발생 가능한 장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외상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보통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지속되는 기간은 그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증상이 발병이 되어서 1개월 이상 지속되면 PTSD로 진단을 하지만 이러한 증상 자체가 몇 개월 혹은 수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요, 그 질환 하나만 갖고 있지를 않고요.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공병률, 말하자면 다른 질환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우울 장애와 함께 갖고 있는 경우들이 50%나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범불안 장애,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불안을 나타내는 뭐 예를 들면은 공황장애 혹은 특정 공포장애 혹은 강박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여러 불안장애와 이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비율이 38%나 됩니다. 또 그 이외에도 뭐 품행장애나 뭐 이런 사회공포증 이런 건 다 불안장애에 들어가죠. 특정 공포증도 다 불안장애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그 공병률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술로 굉장히 많이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술로 해결하려고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주요 우울장애, 품행장애 이런 것과 공병률을 나타내는 경향이 많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포증과 함께 있고 또 혹은 특정공포증과 함께 질환을 갖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상후 스트레스가 왜 생길까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태가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자, 취약성의 요인이 있다고 하죠. 외상 전에 정신장애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이나 혹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중독이나 이런 가족력이 있다든지요. 아니면은 아동기의 외상 경험.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아동기에 어떤 아이들이 성폭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당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그런 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아이는 성인이 되었을 때 성폭력을 당하지 않는 사람보다 성폭력을 당할 위험이 7배나 높아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기에 가정폭력이 있었다든지 학대가 있었다든지 혹은 성폭력이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혹은 따돌림의 경험이 있었다든지 이런 외상이 있는 아동들의 경우에는요. 성인이 되었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의존성이나 정서적 불안정성과 같은 이런 성격적인 특성. 이거는 이제 기질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강화가 되거나 또 기질과 환경이 함께 이 성격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존성이나 불안정성이 높으면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발백중 다 그렇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외상 중의 요인은요. 외상 경험 자체의 특성으로 외상 사건의 강도가 심하고 자주 노출되었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빅 트라우마라 큰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빅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서 나를 정말로 휘몰아서 흔들어 놓을 만한 아주 큰 외상적인 사건을 우리가 빅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몰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스몰 트라우마에서 T자를 소문자로 쓰는데요. 이 스몰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반복되는 학대, 반복되는 폭력, 반복되는 언어적인 학대, 또 반복되는 매우 경직된 어떤 체벌, 이런 식의 어떤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트라우마틱한 그러한 반복되는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외상 중에 우리는 이 외상 사건 자체가 상당히 강도가 심하고 반복적으로 자주 노출되었다면 PTSD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상 후의 요인. 내가 외상을 겪었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지지나 친밀한 관계가 부족해요. 생활 스트레스가 많고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가 안 좋다든지, 그 다음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직장이 불안정하다든지, 또 혹은 결혼과 직장 생활이 불안정성 여기 나왔고요. 또 심한 음주나 도박 같은 거 이러한 외상후 요인들은 심리적 적응을 저해해요. 세월호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가 가장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면요. 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그런데 이 기자들이 심지어는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유가족들 사이에 들어가서 마치 자원봉사자 행세를 하면서 기사를 쓴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보호가 되지 않고 어떤 거는 허락도 없이 기사를 써서 올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제 안산 지역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망생들, 후보생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청년들이 그런 매우 보수적인 시민단체에서 댓글로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뭐 시체 장사한다, 뭐 자식 팔아서 돈 벌었다, 당신네들은 뭐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댓글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2차, 3차의 외상을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월호 유가족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중국의 스촨성에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0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스촨성 안에 많은 학교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들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학교는 무너지고 어떤 학교는 안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국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왜 저 학교는 무너졌는데 우리 학교는 무너졌는데 저 학교는 안 무너졌냐? 이 도대체 누가 이 학교를 건축했고 그 다음에 내진 설계를 했냐? 이런 거를 이제 밝혀달라고 국가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그걸 잘 안 밝히죠. 왜냐하면 그런 대기업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난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촨성의 부모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그 스촨성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비난했냐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동정을 많이 했죠. 몇 개월 정도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 당신네들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러냐. 그 애가 죽은 거는 당연히 건물이 무너졌으니까 지진이 났으니까 죽었지 하면서 이제 그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난들이 비단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쏟아진 비난이 아니고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영국에서 어떤 그 축구 경기장이 무너졌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청소년들이 죽었거든요.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비난들이 쏟아졌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들에게 보상을 너무 더 받으려고 그러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비난들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현대사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약하고 또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견디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빨리 덮어버리고 금방금방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당했을 때에는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거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러한 피해자들은 이러한 비난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2차, 3차 트라우마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친밀한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그래서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영문교회는 정말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이런 어떤 상호작용과 또 서로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과 또 서로에 대한 나눔이 정말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진심으로 정말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기쁨이 참 많은데요. 정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교회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뭐 정보나 동선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이렇게 배려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선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마음을 열고 또 그런 어떤 분들의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실수나 취약함을 우리가 끌어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때에 왜 그러한 의식으로 침투하는 플래시백이나 악몽으로 계속해서 외상적 사건이 침투하고 왜 이분들이 외상 사건과 관련되는 자극들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피하려고 들고 그리고 세상과 자기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민하고 각성되어 있는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억울해하고 또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간 때문이 아니고요 뇌 때문이에요. 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뇌과학적으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해가 참 잘 되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우리가 뇌를 옆에서 보면 저도 이제 뭐 뇌를 뭐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제 PTSD와 관련되는 이제 뇌의 부분만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이렇게 뇌가 이 대뇌잖아요. 대뇌가 4개의 옆으로 되어 있어요.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관자엽.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밑에 손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리내, 숨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 오른쪽으로 와 보시죠. 요걸 이제 이 뇌를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이제 잘라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PTSD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뇌의 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시상과, 그 다음에 요 해마와, 그 다음에 요 편도체,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다리내와 숨내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뒤로 한번 제가 넘겨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우리가 여기 시상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요 시상이라는 부분은 변연계라는 그 뇌의 하나의 부분인데요. 변연계라는 것은 시상과 그 다음에 해마와 편도체를 우리가 변연계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기 한 번만 제가 더 넘겨 볼게요. 여기에 요 시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적인 정보들을 이 시상에서 모읍니다. 네. 그래서 이 감각적인 정보들을 막 여기서 이제 시상에서 받아들여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 하면 요거를 수프를 끓이듯이 복작복작 보글보글 끓여요. 그러면은 요것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요. 다시 말하면 요 편도체로 이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요 편도체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요. 치상에서 넘겨준 요 정보의 의미를 해석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라를 봤어요. 자라를 봤는데 시상에서 자라를 이렇게 보니까 저게 되게 무서운 거네?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자, 그래서 요게 자라인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뭐 예를 들면 뭐 그 등딱지라든지 뭐 그 머리라든지 뭐 다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복작복작해서 여기 편도체로 넘겨줬는데 그러면 이 편도체에서는 이거를 딱 보면서 감정내거든요. 이 편도체는 감정적으로 잘하네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자라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보니까 편도체로 넘겨줬는데 여기 편도체와 해마에서 이 시상에서 넘겨준 정보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자라처럼 생겼는데 자라가 아니라 이거는 소뚜껑이야. 옛날에 내가 봤던 그 소뚜껑하고 비슷해. 물론 자라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자라가 아니고 소뚜껑 같아. 하고 해마가 그 정보를 비교해줘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편도체에서 정보의 의미를 판단해서 이 해마가 이전의 기억들과 함께 비교하고 분류를 하면요, 이것에 대해서 대상회라는 곳으로 넘겨줘 가지고 전두엽으로 이 정보를 올려줘요. 이 전두엽은 말하자면 가장 늦게 형성되는 뇌거든요. 이건 인간뇌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인간뇌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통합하고 체계화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처 방법을 내어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들을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의 쓰임새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여기에서 판단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상에서 자라라는 어떤 그런 어떤 보글보글 끓인 스프를 편도체로 넘겨줬는데 이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외상적인 경험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반복된 상처이든지 아니면 하나의 큰 트라우마였든지 간에 여기서 너무나 많은 큰 상처의 경험이 있다면 이 편도체는 정보의 의미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놀란 가슴으로 이 정보 자체를 이 밑으로 흘러내 보내죠. 네, 죄송합니다. 이 밑으로 흘러내 보내면은 이것이 이렇게 대상해를 거쳐서 전전두엽으로 가지를 못하고요. 이 아랫길로 빠져버려요. 그 정보들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정보 자체가 실제로는 소뚜껑인데 이것은 그냥 자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편도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냐 하면요. 전전두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 방식을 내놔요. 그러나 편도체에서 그 정보가 아랫길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많이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많고 조그마한 자극에도 각성이 되어서 으르렁거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트라우마틱한 것이 많아서 편도체가 너무나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 아랫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싸우려고 보니까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싸워봤자 못 이겨. 내가 산길을 가는데 내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호랑이랑 싸워서 제가 이기겠어요?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어떤 명령을 내리냐 하면요, 그만 멈추어 서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은요, 얼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무감각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반응이 많이 느리거나 아니면 없는 것처럼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이러한 트라우마틱한 경험들로 인해서 이 뇌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많이 변형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뇌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전두엽
다시 볼게요. 위험이나 안전을 나타내는 메시지를 판단하죠. 초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감지하지 못하는 멀리서 나는 잡음까지 포함해서 귀로 포착하는 소리를 모니터링 하고요. 정신적 외상을 경험했을 때는 과도하게 활동하고 경험하는 동안 과민해지고 정상 자극에도 과민한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도 해요. 이 전두엽에서는. 네. 그러나 합리적인 반응을 하게도 하는 그러한 기관이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편도체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위험한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죠. 그래서 화재 경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웽웽웽웽웽 울리게 되면은 이것이 전두엽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마는 이렇게 그 기억이나 감정 행동들의 일부 운동을 조절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억들을 가지고서 들어오는 정보들과 비교하고 또 그런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렇게 잘 다루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전전두엽 피질 같은 경우는요, 높은 곳에서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런 감시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두엽에 있어서 이 전전두엽 피질, 이 바깥 피질이 이제 감시탑인 거죠. 그래서 생각과 느낌, 감정을 침착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본 다음 충분히 이제 시간을 들인 다음에 반응하고 또 이 정서적인 뇌에 미리 설정되어서 자동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저해하고 체계화시키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인관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시상하부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PTSD에 대해서 뇌사진을 딱 찍어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변연계 안에 있는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인 해마. 이 해마가 이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사진을 찍어 보니까 여기에 이제 뇌의 혈류량이 굉장히 많이 이 감소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해마의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PTSD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뇌에 이렇게 우리 이제 경고의 시스템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뇌 안에서 여기에 보면은 시상하부와 뇌하 수체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신수질이라는 우리 이 콩팥에 있는 이 부신수질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게 스트레스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호르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호르몬으로 막 나오면서 막 얼굴 근육이 이렇게 막 방어와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또 이렇게 심장과 폐와 후두 이런 데 이제 투쟁 도주 반응으로 이제 산소량이 많아지죠. 막 숨이 가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위장관 계통에는 이제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이 소화 안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하자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와 또 이 부신수질의 어떤 호르몬 분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위장관계에서 이 소화 기능을 둔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네, 우리 이제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아시죠? 그 생존자들의 뇌를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보니까요. 편도체와 해마의 연결은 약하고 뇌 섬엽과의 연결은 강하더라는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안전인식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고 말하자면 과민한 반응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8개월 후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편도체가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그 인식을 전환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뇌의 기관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회복의 단계로 접어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해마와의 연결 정도는 여전히 약해도 편도체와 뇌섬엽의 연결 정도는 일반인 수준으로 이제 돌아와서 어느 정도 정상 수준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적어도 4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정상적인 기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이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나 포항 지진이나
또 혹은 이제 이런 사스나 메르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자들 그 가족들 또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런 간접적인 어떤 그런 그 PTSD에 취약한 부분들이 외상 후 증상들을 나타날 때에 아 이게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굉장히 오랫동안의 그런 보호와 또 돌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 잘 기억을 해주셔야지만 돼요. 자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방법은요. 이제 기억을 재구성하고 통합하는 게 되게 필요한데요. 약물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지속 노출 치료라는 게 있고요. 인지 처리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안구 운동, 그 민감 소실 재처리 요법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요가, 뉴로 피드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수면 장애가 심하고 불안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약물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 내가 잠을 못 잤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수면제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약물 복용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그 좀 뭐랄까 두려워한다랄까 또 혹은 약물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자기 취약함에 대한 수치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뭐 진짜 요즘에 우울증 약은 감기약과도 같습니다. 물론 정신과 약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작용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약은 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정신과 약이 그 의사들이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약을 쓰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약을 잘 맞춰서 쓰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나 수면제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을 받으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제제라든지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일단은 좀 불을 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뭔가 그 일상생활도 유지가 되고 또 그런 회복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 약물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10가지의 이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정도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이득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또 본인과 여러 이웃에게 그렇게 소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라고 하는 것은요, 지속 노출 기법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병원에 갔다가 내가 만약에 감염이 됐다. 만약에 이런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것이 외상으로 자리를 잡아서 병원 문 앞에도 못 간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노출 치료 기법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요. 모든 그 PTSD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의 첫 출발은 뭐냐면요. 심호흡이에요. 왜 심호흡이냐 하면 그것은 뇌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은요. 흥분돼요. 혈압도 높아지고 심장도 뛰고 또 근육도 이렇게 수축이 돼요. 말하자면 도망갈 태세를 취하게 하는 힘을 쓸 태세를 취하게 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숨을 내쉬잖아요. 그러면 부교감 신경계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 이완이 돼요. 혈압도 내려가고 호흡수도 얕아지고 그 다음에 근육도 이완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호흡을 할 때는요. 꼭 척추를 쭉 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출 치료도 마찬가지로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물론 이제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병원 처음에는 이제 병원 뭐 그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앰뷸런스 그 차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또 그 다음에 그게 조금 괜찮아지면 뭐 어떤 그 앰뷸런스 차를 이렇게 만지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같이 병원 문 앞에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점차적인 그 지속 노출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심한 자살 충동이나 자기 파괴 행동을 보이는 사람, 혹은 정신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폭력이나 트라우마 사건에 노출되어 있거나 또 외상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쓰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완요법, 호흡 훈련이 이 모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장 기본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CPT는요, 인지처리 치료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증상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 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감정과 인지가 다 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인지를 수정하는, 그래서 행동까지 수정해주는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이 이제 인지치료 처리는요, 심리 교육이 들어간다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외상에 교착되어 있는 그런 지점들을 이제 확인해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을 인지적인 왜곡들을 이제 풀어나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치료들이고요. 그 다음에 EMDR이라고 하는 것은 안구운동 민감 소실 재처리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것이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방법 요즘에 이제 주로 많이 뜨는 그런 치료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굳이 자기가 겪었던 외상 사건을 굳이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안구운동 민감 소실 재처리 요법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쳐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프랜시스 샤피로라는 그 어떤 여성 의사죠.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자기가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너무 두통이 심해서 이제 그 잠깐 공원에 나와서 이제 산책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새가 이렇게 지저귀어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갑자기 이 두통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또 이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샤피로가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우리가 그 수면을 취할 때에 그 REM 수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REM 수면의 단계에서 우리가 보통은 보면 낮 시간 동안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이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였던 그 정보를 뇌에서 처리하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경험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샤피로가 컴퓨터에다가 어떤 점 같은 거를 이렇게 뜨도록 만들어 놓고 눈동자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이 말하자면 REM 수면 상태에서 그 움직이는 눈동자와 비슷한 그런 어떤 것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안구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치료를 해보니까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더라 하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안구 운동 민감 소실 재처리 요법에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연구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너무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인 어떤 그런 학대나 폭력이나 혹은 성폭력이나 이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몸속에 내 내면의 안전한 섬을 만들어야 돼요. 이 PTSD 내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PTSD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께도 굉장히 유용하게 나를 이완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PTSD 내담자들은 보면 꼼짝 못하고 갇힌 기분이 들어요. 정말로 출구가 없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렵고 극심한 분노가 치닫고 그럴 때에 이렇게 좀 자기 몸 자세를 이렇게 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를 취하면 좀 안정감이 있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가부좌를 틀고 이 척추를 쭉 핀 다음에 어깨에 힘을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무릎 위에 올려서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하고 눈을 이렇게 감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알려드린 그 심호흡을 하는 거죠. 숨을 깊이 아랫배가 나올 정도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숨을 천천히 내쉬는데 마지막 숨까지 긴장을 넣어주지 않고 뱉어내요. 그렇게 한 10번 정도만 하면 저는 굉장히 이완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또 저는 어떨 때 이완이 되냐 하면 공원을 산책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천천히 걷거나 혹은 걷다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그 바람과 또 혹은 그 풍경을 느끼거나 이렇게 할 때 저는 굉장히 안정감이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 성도님도 그런 걸 느끼시면 돼요. 자, 우리의 배 쪽과 등 쪽으로는 큰 굵은 신경 다발들이 내려가는데요. 이건 미주신경이에요. 미주신경 다발들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 미주신경 다발들은 두려움을 가슴과 복부와 목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이 배 쪽으로 내려오는 이 미주신경 자체가.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은 소화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안정감을 느끼는 신체 부위는요, 이런 어떤 복부보다는 말하자면 미주신경과 거리가 먼 신체 부위가 훨씬 더 그 안정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자들 또 혹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내쉬면서 제 손바닥에 느낌을 느껴봐요. 손끝의 느낌도 느껴보고 손바닥이 지릿지릿한 그 피가 이렇게 혈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지릿지릿함도 이렇게 느껴보고 또 혹은 양말을 벗고 그 발바닥을 바닥에 이렇게 대서 그 바닥의 차가움을 느껴본다든지 내 손의 온기를 느껴본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는 이제 아우토겐이라는 그 독일에서 많이 의사들이 사용하는 이완요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완요법이 바로 이 미주신경과 거리가 먼 부분들에 의식 집중을 하면서 이완하는 요법이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저의 그 안전한 섬을 만들기도 하고요. 대개는 거의 매일 하는 제가 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예순 그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그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주 예수님의 평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뭐 이런 식의 그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혹은 그런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방식으로 읽는 성경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심호흡과 곁들여서 이렇게 깊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저의 안전한 섬을 만듭니다. 성도님들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좌절이 없는 경우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또 혹은 그것이 장애 정도는 아닐 뿐인 거지 그런 좌절과 외상적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뭔가 갇힌 기분이 들고 또 뭔가 꼼짝 못할 것 같고 두렵고 정말 화가 많이 날 때 이러한 방식으로 깊이 자기의 안전한 섬을 느끼면서 주 예수님 평화를 주소서 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거기에 머무시게 되면 이것은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의 뇌가 그렇게 안전하도록 해줘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처음에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의 뇌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느끼는 뇌는 어떤 부위이냐 하면은요. 그 평화의 뇌를 만들어내는 그 부위는 가장 뇌의 깊은 곳에 있는 원시 뇌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뇌의 숨뇌나 또 혹은 그 위에 있는 변연계들, 편도체나 해마나 시상이나 뭐 이런 어떤 원시 뇌들이 그 평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시 뇌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숨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는지요. 우리 성도님들 그 숨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숨을 정말 귀하게 다루시는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호흡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껴보시고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셔도 되고요. 혹은 지압점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압점을 누르셔도 좋고요. 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내 몸의 무게를 느껴본다든지 또 발에 뿌리를 내리듯이 이렇게 디뎌본다든지 이런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셨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지금 여기를 살 뿐인 거죠. 우리는 하루나 한 달을 당겨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내가 숨쉬는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숨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선물들에 대해서 그러한 기쁨들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또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시다가 보면 우리 성도님들 더 기쁨이 많아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많이 이 생활이 불편하고 또 불안하고 그러신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안에 머물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제가 이런 방법들을 또 이렇게 한편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주변에 이렇게 외상후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본인이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우리 그 교육장님들과 우리 교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도님들 장시간 동안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